결코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가보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분명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한 번 빠지면 멈추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황금 비율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1.6대 1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지 않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할 책에 바로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김혜남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자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등 10여 권의 책을 썼고 이 책은 그녀가 그동안 펴낸 책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001년 42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 안의 분노와 슬픔들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그녀의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혜남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몸,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단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단계,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단계,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진영 씨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시계바늘이 출근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이었다.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힌다. 역시 난 운이 없어. 15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메신저를 확인했다.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얼른 챙겨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무서운 부장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백밀러로 택시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한심해하는 표정인 것 같았다. 슬쩍 손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맨 얼굴은 도저히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영 씨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다. 어제 일도 변변히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지각까지 하다니 부장님이 엄청 화내시겠지? 원래부터 나를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실까? 혹시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동료들은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지금 내 뒷담화를 하고 있겠지? 왜 난 맨날 이 모양인 걸까?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냥 콱 죽어버릴까?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차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지각을 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각을 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사에 가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결심한다. 그런데 그녀는 심하게 자책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진영 씨의 경우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녀처럼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나는 내가 싫다라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조그만 일에도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런데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영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그녀가 속한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쯤은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지각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라고 단정 지어버린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이 없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어느새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못생겨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사람이 한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화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지각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낸 채 나쁜 것들만 건져 올리게 된다.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알고 보면 진영 씨는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던 차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하던 그녀가 실수를 하자 주위 동료들은 진영 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다른 사람들이 학수고대했으며 한 번 실수하자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판단해버렸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버린다. 2.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잣대를 2개 갖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다가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잰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축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 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런데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질 경우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해버리고 남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미를 확대 해석했다. 그녀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뭐뭐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말을 자주 쓰곤 한다.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돼 우울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것이 좋다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3.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진영 씨는 최근 저지른 실수와 지각 한 번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오류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영 씨는 난 타고난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린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타고난 실패자이기에 모든 것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죄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추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하는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2.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 과장. 주식하느라 일은 뒷전인 김 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4.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칭기즈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칭기즈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5.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점차 거치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6.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 넘기고 그래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주위를 둘러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상 친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부탁도 들어준다. 혹시나 부탁을 거절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처럼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아닌 척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지는 것은 보지 못한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서둘러 사과를 해버림으로써 마찰을 피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속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과는 아니하는만 못한 법이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서로가 얼굴 붉힐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려 하는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꼴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이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관계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접촉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려하되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한계 설정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선을 그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크다. 물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잠시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독일의 관계 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을 그어서 더 발전하는 관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해야 한다.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민서 씨는 또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 짜증나. 짜증난단 말이야. 남자친구가 어리둥절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짜증이야. 그런데 그 말에 남자친구는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짜증난다는 말 그만하라고 했지.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 할 것 아니야. 나도 짜증나니까 우리 전화 끊자.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만나자는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주말에 바쁘다며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자 실망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렇게나 보고 싶은데 그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 서운했고 자존심도 상했다. 무심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마치 가슴 한복판에서 지진이 난 듯 어떤 기운이 온몸으로 전달되어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목 뒤에서부터 머리까지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무의식 중에 짜증난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고 곧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던 건데. 어릴 적 그녀가 울면서 때를 쓰면 엄마는 달래기는커녕 뚝 그치지 못해 소리 지르며 심하게 야단을 치곤 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너무 예쁜 인형을 발견해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그녀는 엉엉 울면서 졸랐다.
그러자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그렇게 울어봐야 소용없어 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순간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갈까봐 잔뜩 겁을 먹게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그녀는 내부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뭔가 불편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녀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짜증과 신경질을 내게 되었다. 감정도 키가 자라듯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감정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세밀하게 분화되어 가는데 이때 부모의 공감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우리 아기, 친구가 같이 안 놀아줘서 화가 났구나. 오구오구, 오빠한테만 자전거를 사줘서 셈이 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아,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이게 셈이 난 거구나 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분노와 질투, 공포, 슬픔, 기쁨, 놀람, 신기함 등 수많은 감정을 만나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비오는 이것을 알파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이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수많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서 씨의 경우 어떤 감정이 생기든 엄마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감정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떤 것이 우울함인지, 어떤 것이 불안인지, 어떤 것이 속상함인지 구분하는 법을 모르는 채 성장하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곤 짜증난다는 말이 전부였다. 김영하 작가는 한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칠 때의 일이라며 졸업할 때까지 짜증난다라는 말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짜증난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는데 계속 그 말만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할까? 만약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보자. 그건 서운한 것이다. 나도 시험을 잘 봤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만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건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짜증난다는 말부터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원인을 모르니 그 감정을 해소할 방법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서운한 감정은 포용으로, 질투심은 인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짜증난다는 말은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뭉뚱그려 놓은 것에 불과해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한국심리학회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감정 단어는 400여 개인데 그중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무려 7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감정을 모두 뭉뚱그려서 짜증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을 쏟아낸 꼴이 되고 만다. 그러면 나를 이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원인을 모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라고 권유한다.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표현하려고만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을 과잉 방출하는 것이다. 민서 씨가 남자친구에게 짜증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모호하고 불쾌한 감정을 아무 여과 없이 밖으로 쏟아내면 상대방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므로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싶다면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민서 씨의 경우 짜증난다는 말 대신 주말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게 돼서 서운해 라고 말했다면 남자친구와 싸우고 전화를 끊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 말부터 줄여보아라.
그래야만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감정 표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전화를 안 해서 속상했어.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갈등 상황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고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감정은 공명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이 화를 심하게 낸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 우리 좀 가라앉힌 뒤에 말하자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감정은 내면에서 보내온 메시지이므로 어떤 감정이 일관되게 느껴진다면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그래야만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일을 멈추고 잠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뒤로 한 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혼자 있어 보라. 깊은 상실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동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세라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그 뒤 아버지도 잃어버린다. 공주처럼 자라던 세라는 한순간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학교 교장에 의해 다락방으로 보내지고 하녀 신세가 된다. 세라에게 닥친 시련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어도 견디기 힘들 만큼 컸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하녀 신세가 되었어도 세라가 삶을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녀의 다락방이었다. 보잘것없는 다락방이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독특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픔을 추스를 수 있었다. 자기만의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커다란 상실을 직면했을 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자신이 맞이한 상실의 의미를 파악하며 떠나간 대상을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두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실연을 당했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 같은 몰골로 누워만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슬픔을 잘 추스르고 일어나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금방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재빨리 다른 일에 몰두해버리면 오히려 슬픔은 더 길어지게 된다. 사랑은 또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라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내면에 쌓여있는 우울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냄으로써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상실에 직면했을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 가만히 혼자 있어 보라. 슬픔을 잘 추스르고 나면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질 테고,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호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스키모는 자기 내부의 슬픔, 걱정, 분노가 밀려올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걷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되돌아선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바로 그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둔다. 살다 또 화가 나 어쩔 줄 모르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꽂아둔 막대기를 발견한다면 요즘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그 막대기를 볼 수 없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뜻이 된다. 휴식은 내 삶의 막대기를 꽂는 일이다. 내 안에 나와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까지 가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막대기를 꽂고 돌아오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이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에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